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사회 환경이 급변하면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또 혹시 모를 학교 폭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매년 발표되고 있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주목합니다. 이달 초 올해 도내 학교 폭력 내용과 함께 달라진 유형의 도교육청의 대응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남 실천 교육교사 모임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용만 김해 금곡고등학교 교사 나오셨고요. 문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년 경남도 교육청은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또 이 작년과 닮은 점은 뭐가 있고 또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7일 경남교육청에서 따르면 올해 1월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한 1.7포인트, 1.7%였다고 합니다. 네. 도교육청 지난 4월 5일 온라인과 모바일 통해 실태조사를 벌였고요. 도내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988개 학교에 23만 1천여 명 정도 학생들을 가지고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학교 급별 피해 응답률을 보게 되면은 초등학교가 3.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중학교 0.9%, 그다음에 고등학교 0.2%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1차 조사 결과 대비 초등학교는 1.2포인트, 그리고 중학교는 0.4%가 각각 증가한 셈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피해 응답률이 증가한 이유는 작년에는 비대면이었는데 올해 대면을 많이 하면서부터 아무래도 접촉이 많아지니까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이런 네. 이유 때문에 아마 또 초등학생들도 민감도도 좀 증가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또 학교 폭력을 했다는 가해 응답률 역시 지난해는 지난 조사 대비 한 0.26% 올라가지고 0.69%의 상태입니다. 작년보다 확실히 증가를 했군요. 네, 그러면은 이 선생님께서는 또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직접 느끼는 것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결과랑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폭력의 유형과 규모 좀 비슷합니까? 어떤가요? 실제 경남의 모든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은 선생님들도 모르거든요.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다 하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 봤을 때의 문항들이 보면 대부분이 선택형입니다. 선택형이고 그 수술을 하는 형태는 그 마지막이나 중간에 몇 문항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문항의 내용이 또 바뀔 수 있고, 또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또 예민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수업에서 대면 수업이 되면서 실제적인 폭력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너무 심한데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 매년 조사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수치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어떤 원인 때문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수업으로 하다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학생들과는 만나게 되고, 실제 원격 수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러 활동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모니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복도에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기분, 그리고 그때의 환경,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서 저는 응답률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 폭력이라는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말도 기분 좋을 때 듣는 것과 기분 나쁠 때 듣는 것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치의 변화의 의미는 있겠지만, 이게 100% 이 내용이 우리 아이들이 실제 이렇게 위험한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일 텐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좀 어떤 정책이 나왔을까요? 이제 경남교육청, 그리고 이제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등별로 여러 이제 대책이 나왔었는데요. 네. 크게 경남교육청이 가장 큰 교육의 어떤 걸 받고 있으니까 경남교육청을 보자면은 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어떤 회복적 생활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매년 200명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전문 인력 확대를 위해서 또 8개 시 지역 교육지원청에 관계회복 전문가를 모두 배치했고, 18개 전 교육지원청에 학교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관계회복 지원단 또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네. 또 이제 2023년까지 경찰청과 협력을 해가지고요,
학교 폭력 조기 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앱을 구축해가지고 또 이제 학교 폭력 징후나 여러 가지 예방적인 부분을 선제적으로 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경남도 학교 폭력 담당 실무협의회라고 이거는 경남 교육청, 도청, 지방경찰청 등 여러 기관, 유관기관이 협업을 해가지고 하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 예방 민간 협의체는 또 별도로 경남 무지개센터 지역 네트워크도 설립해가지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학교 폭력 대책 예방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또 여러 가지 대책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하여튼 유관기관도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책을 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결과에 따른 이 정책 좀 실효성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선 학교 안에서 배움을 익히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다니는 학교인데 이런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과 그리고 해당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외 많은 관계자분들이 애를 쓰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네. 근데 방금 교육청에서도 수많은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내놓고 있지만 그 명확한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알고 있고 장학사님들도 그리고 교육청 아마 변호사님도 알고 계실 텐데 학폭은 법이거든요. 학폭법이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단위 학교는 관련 위원회를 꾸려서 2주 안에 그걸 해결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럼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그 사안이 접수된 대로 처리를 해서 최대 8주 안에 결과를 내서 내거든요. 네. 그럼 최장 10주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네요. 그리고 김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워낙 김해가 학생 수가 또 많다 보니까 사안들이 너무 많이 산적되어 있어요. 이게 일의 중경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해당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시간에 우선 쫓길 수밖에 없고 다른 업무를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수의 인원이 그 많은 학생, 그 많은 사례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을 비전문가들이 처리한다는 것이죠. 학교 선생님들도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든지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육청의 장학사분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교육이라는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비전문가들이 처리를 하고 그리고 결과가 나온다 한들 해당 학부모 측에서 부모 측에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학폭법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걸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저는 봐왔고 네. 그래서 이거를 학교 폭력이라는 것만 딱 잡아서 끄집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학교 안은 아주 많은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폭력만 끄집어내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대책이 있으려면 보다 좀 넓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될 겁니다. 네, 또 사실 현재 시행된 정책 자체가 현실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죠. 예. 사실 그럴수록 좀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 폭력의 시작은 결국 가정에서 일어난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공감하고 하지만 가정이 100% 책임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가해 학생이든 비해 학생이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같은 보호자분들을 만나 뵈면 네. 가해 학생이든 비해 학생이든 흔히 말하는 건강한 가정이 아닌 경우가 다소 많았습니다. 다소 많았고 즉 학폭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의 처리 방안, 진행 방안, 회복 방안에 대해서 학교에서만 주도할 수는 없거든요. 네. 분명히 학교와 가정이 같이 스텝을 받쳐서 가야 되는데 주로 학교에서는 대안을 제시해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기관과 협조 이런 거를 안내를 해드려도 부모님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아이는 다시 학교 오더라도 다시 또 상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학교에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좀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 가정 환경과 학교 폭력이 사실 필연적인 관계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실제로 가정 폭력이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이제 학교 소녀 폭력 사건이라든지 또는 학교 폭력 사건도 많이 처리했었거든요. 네. 보게 되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이게 학교 폭력 사건이든 소년 사건이든 간에 미성년자 친구들이 이제 일을 벌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가정이 약간 조금 뭔가 좀 소위 말하는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은 네. 대체적으로. 그래서 뭐 부모님 중 한 분이 안 계신다거나 또는 뭐 사실상 계셔도 가정이 깨져 있는 상태라거나 또는 이제 조부모 밑에서 있는 경우라거나 네. 또는 정상적인 가정이지만 부모님들이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서 아이들 케어를 제대로 못하거나 또 그런 또 여유가 없는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 아마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경험상인 겁니다. 네. 뭐 데이터가 아니고 뭐 통계가 아니고요. 제 네. 경험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제 폭력은 일종의 학습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갈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이제 가정에서는 부모에게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롤 모델을 삼아가지고. 근데 네. 이제 특히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일방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어떤 사안이 해결되는 걸 보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갈등 해결 수단은 폭력이 더 빠르구나. 그런 식의 어떤 잘못된 어떤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연스럽게 학습이 돼버려 머릿속에. 물론 자기가 아닌 걸 알면서도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학습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나 다른 곳에서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폭력으로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 가정 폭력이 상당 부분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게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네, 마찬가지로 또 가정 환경에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도교육청은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유관기관이나 단체와 협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의 제안은 좀 어떠실까요? 우선 그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병원이나 그런 상담기관, 경찰서하고도 협업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 기관과의 협업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네. 실효성이 극히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낮다는 거죠. 예를 크지 들면 않다. 제 실제 경험인데 한 학생이 당장 심각한 상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병원들은 많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을 좀 추천하거든요. 좀 더 전문성 있고 깊이 있고 또 아이들에게 케어가 좀 더 자세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대학병원은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올해 12월 말까지 예약이 다 차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학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9월 달에, 지금 9월 달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3달 동안 이 아이는 대학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을 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병원들도 단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협업은 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를 모든 필요한 학생들이 필요한 때 제때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실제로 유관기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님들은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데 네. 그것을 비전문가들이 계속 처리하는 형태 자체도 그 시작부터가 좀 아쉽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2019년에 경남도교육청은 경남 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은 바가 있죠. 근데 이게 업무를 맡을 변호사 모집에서 구인난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많은 기관과 협력을 하면서 사실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이 변호사 구인난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변호사도 사실은 그 라이센스만 있을 뿐이지 전문직일 뿐이지 일반 직장인들하고 똑같거든요. 네. 뭐 느끼는 부분이라도 욕구라든지 그런 거는. 그래서 도심에서 떨어진 교회 쪽이나 뭐 접근성이나 인프라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기피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교회 쪽은 아무래도 뭐 시군 같은 뭐 군이라든지 또는 뭐 읍면이라든지 그런 쪽은. 네. 그리고 보수나 초도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쵸. 중요한데 관공서는 아무래도 교육청이나 관공서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나 로펌 같은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좀 열악하죠. 네. 좀 열악하고 교육청으로 또 학교폭력 사건이 이관되기 전에는 예전에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학폭위원장도 했었고 또 학교폭력 사건을 대리해서 이제 변호사로서 참여도 해봤는데 네. 생각외로 이게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말 재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심각한 경우에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일이라 사안이 간단할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일에 부모님이 끼게 되면은 이게 아이들 일이 아니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약간 뭐 좀 이게 오버해서 말하면 전쟁 같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감정이 어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또 요새는 또 문제가 뭐냐? 요새는 또 이제 학교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SNS를 통한 어떤 소위 저격, 그런 SNS상을 왕따시키는 그게 사실 매우 많습니다. 근데 그걸 보려면 하나하나 워딩을 봐야 돼요. 메시지. 그 많은 메시지를 다 뜯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어렵네요. 사실관계 따지려면. 그러니까 이게 즉 그 교육청에서 담당 변호사 뽑아도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공서니까 좀 일이 널널하지 않을까. 보수는 조금. 근데 그걸 내가 그건 감안하고 하겠다라고 왔는데 까보니까 생각외로 일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일이 많아. 빡빡한 거야. 근데 보수는 처우는 또 그대로야. 이러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처음과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유능과 법률가를 뽑아서 오랫동안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뭐 소위 말한 단순히 좋은 일 한다 라는 소명감 정도만 가지고 붙잡아 두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옛날 고래적 얘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실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이상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학교 폭력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교사와 또 법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좀 정리해 보면서 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선시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요거는 해야 할 것 같다 하는 걸 좀 하나씩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학교는 분명히 작은 사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꼭 익혀야 할 본인의 자아 실현부터 해서 타인과의 관계,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한 소중한 공간인데 그 공간 안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갈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는 것을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갈등부터 극복하기 힘든 갈등까지 경험하면서 그것을 해결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또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현재의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많은 사회에서 학교를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죠. 지금도 계시고요. 하지만 반면에 내 아이가 내가 걱정하는 만큼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 공포감으로 인해서 결국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갈등이 부모님들의 갈등이 되어버리고 학생과 학생의 갈등이 학교 대 가정의 갈등이 되어버리는 순간 걷잡을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작은 생각나지 않지만 피해만 보게 되는 결과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폭력은 아이들만의 갈등으로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 또한 단순히 정해진 매뉴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아이들이 그런 갈등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시스템이나 업무 협약, 체결, 사진 찍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학교 측에서는 부모님들과의 투명하고 공정한 소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전화를 민원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게 전화오면 적극적으로 친절히 응대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께는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 아이의 말만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이든 어른이든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걱정되는 사안이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담임선생님이나 꼭 전화를 해보시고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게 더 큰 오해를 만들기 전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중 하나가 학교인 만큼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안에 맞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도교육청의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수면 위의 현상뿐만 아니라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원인부터 해결하려는 노력형 정책이야말로 학교 폭력을 조금씩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믿으며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